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 박건희입니다. 작년 8월까지는 안산시 성록수 보건소장 근무했었고요. 작년부터 감염병관리지원단장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8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우리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는 간단한 지원단 소개와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보건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각 시군 보건소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의 근거를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감염병관리지원단은 현재 17개 시도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감염병관리사업 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도조례에서 아래와 같이 7가지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2014년도에 시작을 했고 2020년도 즉 코로나19가 막 시작하기 직전에 17개 전체 시도에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경기도가 2014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의 민간 위탁되는 방식이었고 현재도 경기도와 서울시 전라남도를 제외한 14개의 시도에서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위탁 운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응하는 와중인 2020년 11월에 도에 정식 과단이 직제로 편입이 됐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통의 경우에 민간 위탁됐을 때는 질병관리본부가 예산을 경기도 시도에 보내주고 시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이제 위탁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년 11월에 우측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코로나19 전에는 보건건강국 아래 한 5개 가가 있었는데 이 5개 가가 7개 가로 확대가 되면서 중간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이 과조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 직제로 편입되기 전에는 민간에 위탁된 전문가로서의 조직의 역할이 더 많았기 때문에 편입되기 전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주요 역할은 이제 지자체, 도나 시군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계획 수립 지원에서 관련된 발생 현황이나 정보 제공하는 것들을 하였고요. 그리고 감염병 발생 감시, 분석, 정보 활용을 했었고 역학조사 관련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역학조사관은 도청 안에 정식 직제로 있었고 저희 그 당시 지원단은 주로 역학조사, 민간 역학조사관 역할을 하면서 도의 역학조사나 아니면 시군의 역학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 관련돼서 필드 에피데미올로지 트레이닝 프로그램 이런 게 우리 시군의 감염병 전문가, 감염병 직원들에 대한 교육들, 현장 인력 교육 등을 직접 담당을 했었고 몇 가지 자문위원회나 실무협의체 이런 것들을 정보화 사업 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외부의 전문가 위탁되는 조직이었을 때의 일이고 이게 도로 들어오게 되면서 절반은 도청의 어떤 행정과 관련된 역할을 하고 또 절반은 여전히 전문가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단장으로 있고 저 역시 행정적으로 과장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단장으로서 어떤 전문가 역할을 이제 반반씩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지원단에 이제 3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질병정책과 혹은 감염병관리과에 있었던 역학조사관들과 역학조사팀이 저희 지원단 안으로 들어와서 도청에 현재 12명의 역학조사관이 있는데 역학조사관들과 행정을 담당하는 역학조사팀이 있고 이 역학조사팀은 이제 시군 역학조사관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감염병 분석팀인데 감염병 분석팀이 예전에 이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에 있었을 때 그 역할을 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시, 분석, 그리고 교육 훈련 역할들을 하고 있고 분석팀의 직원들 대부분 다 이제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전문가와 공무원의 역할을 2가지 역할을 대부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우리 NIP, 그러니까 내셔널 이뮤니제이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소아 백신이나 혹은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질병정책과에서 여전히 계속 그 피해 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이 2년에 걸쳐서 8천만 도즈가 전국에서 이렇게 2차, 3차, 4차까지 진행이 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된 중증 이상 반응과 피해 보상 업무가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팀을 구성을 했고, 특히 이제 지원단에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는 사망이나 중환자실 입원하는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증 이상 반응 역학조사관을 포함해서 피해 보상팀을 저희 지원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는 일들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 코로나19 때 우리 컨택트 트레이싱, 접촉자 추적 관리와 관련된 일들을 시군에서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특히 이제 집단 쿠팡이라든지 이런 병원이나 요양원, 요양병원에 집단 사례가 발생했을 때 도에서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여전히 역학조사, 코로나19 이외에 수인성 역학조사라든지 혹은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혹은 의료감염, CR이 그 슈퍼박테리아, CR이와 같은 이런 의료감염 역학조사에 있어서 저희 필요시에는 도에서 직접 시군과 함께 출동해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코로나19가 지나면서 시군의 역학조사관들이 1명씩 2명씩 생김에 따라서 이 시군 역학조사관들의 역학조사들을 저희들 지원하고 그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 분석하는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가보면 저희들 그 어떤 실시간으로 그 대시보드 형식으로 코로나19나 다른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 혹은 코로나19 사망 현황 볼 수 있고, 저희가 심층 분석한 이런 리포트 등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홍보 관련돼서는 저희가 최근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는 건 3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시군에서 새로 뽑거나 아니면 기존의 공무원들을 새로 임명하신 시군 역학조사관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한국역학회와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고, 시군에서 이번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 다시 또 역학조사관들 일부 이제 행정 파트나 이런 데서 역학조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지만, 이제 평시 감염병 대응, 식중독과 같은 평시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라도 역학조사관 전문 인력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시군에서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도에서도 계속 그 교육이라든지 커리어 파트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가 많이 발생하고 요양병원 취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외에 카바페넴 내성균이라든지 이런 균들에 대한 의료감염 관련 예방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관내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을 포함한 관내 상급종합병원이나 도립의료원과 공공의료원이랑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요양원 요양시설에 대해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서 슬기로운 감염관리 전문교육이라는 교육은 3가지 크게 역학조사관, 의료감염 그리고 요양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그 교육 자료 이런 것들은 뭐 유튜브 저희 홈페이지 지원단 홈페이지나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대면 교육이나 비대면 교육들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관내에 계시는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혹은 중소병원에 좀 적극적으로 교육에 대한 홍보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반응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 보상인데요. 시군에서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운 민원들에 이렇게 시달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의료기관이나 보호자가 시군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시군이 이제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 도에 제출을 하면 우리 도에 있는 역학조사관 기존에 한 12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여서 5명 역학조사관이 있고, 그리고 교수님 전문가들로 구성된 17명의 신속대응팀에서 역학조사관들이 그 진행한 것들을 같이 공통으로 검토하고, 이제 도의 의견이 신속대응팀 회의를 통해서 정리가 되면 그걸 저희가 질병청에 저희 의견을 올리면 최종 결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진행이 되는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증 이상 반응, 즉 사망이나 중환자실 입원 정도나 뭐 심낭량, 심근염과 같은 혹은 그 혈소판 감소증, 혈전증과 같은 이러한 그 주요한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소액 30만 원 미만의 소액이나 다른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그 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고요. 그래서 지역보건계획 수립을 하시다가 관련된 업무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 지원단으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그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하실 때 감염병 관련된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어떤 식으로 좀 고민하면 좋을지 이거는 도의 뭐 공식적인 의견이라기보다 전문가로서의 저희 개인적인 의견 참고하시기 위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워낙 2년 반 동안 진행했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일가견이 있으실 텐데 다시 한번 간단히 리뷰를 하면 저는 이제 2년 반 동안의 저희 코로나19 대응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특히 이제 변화하는 바이러스와 그리고 인류의 대응 사이에 이제 시소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코로나19가 내추럴 폼으로 우한에서 이렇게 왔을 때는 저희가 쓸 수 있는 어떤 치료제라든지 예방접종 이런 의료 대응, 대응을 방역 대응과 의료 대응으로 구분을 했는데 방역 대응은 확진자를 줄이기 위한 그런 대응인 거고 의료 대응은 감염된 사람들의 중증도나 사망을 줄이기 위한 대응인데 초기에는 저희들이 의료 대응을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개입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확진자를 줄이는 방역 대응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아주 철저한 접촉자 추적 격리, 컨택트 트레이싱과 아이솔레이션, 테스트 트레이싱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것들을 다른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통해서 확진자 숫자를 줄이는 데 성공을 했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두기에 주로 컨택트 트레이싱 하는 시간들을 놓쳤기 때문에 확진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락다운을 가는 이런 상황들이 20년 초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 12월 말에 알파 변이 약간 좀 더 전파력이 빠른 이런 변이들이 생기게 되면서 기존의 방역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진 환자가 더 많이 생기고 또 안타깝게도 고령자가 많이 계시는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2020년 하반기에 발생하면서 그때 사망하는 사례들이 좀 많았고요. 그렇지만 그걸 다시 좀 더 강력한 거리두기와 계속되는 접촉자 추적 격리로 2021년 1개월에는 확진자 숫자를 좀 줄이게 됐고 그리고 제가 작년 2월 말부터 예방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처음 희망은 예방접종은 방역 대응에 효과도 있고 의료 대응에 효과도 있습니다. 즉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는 방역 대응의 효과고 중증화를 막아주는 효과는 의료 대응 효과인데 제가 작년 초만 하더라도 뭐 집단 면역 70%네 80%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방접종이 확대가 되면 감염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2월 말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좀 확진자가 3, 4, 5월에는 좀 줄어드는 양상이었는데 다시 작년 7, 8월부터 델타 변이가 이제 생기면서 중증도도 더 심해지고 감염력도 더 심해지면서 예방접종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려고 했지만 의료 대응 역량이 좀 중환자실이라든지 치료 역량이 부족해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서 다시 11월, 12월에는 작년 11월, 12월에는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방역 대응, 즉 확진자를 줄이는 이런 대응들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1월에는 좀 확진자가 줄어드는 또 추세였지만 다시 오미크론 변이가 2, 3월에 발생되면서 이제 오미크론 변이는 너무나 R0값, 즉 재확산 지수가 감염력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방역 대응으로 확진자를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먹는 치료제도 나오고 저희가 2차, 3차 예방접종을 통해서 감염력을 낮추는 방역 대응은 어려웠지만 중증화를 낮추는 의료 대응에는 예방접종 효과가 있어서 그 변이의 중증화도 떨어지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중증화율도 낮아지고 또 먹는 치료제도 도입이 되면서 저희가 방역 대응은 대폭 완화하면서 거리두기도 완화하면서도 확진자는 엄청 늘었지만 의료 대응을 통해서 물론 이제 3월달에 초과 사망도 많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지만 의료 대응으로서 오미크론 1차 타고 2, 3, 4월을 막아냈고 그리고 이번에 7, 8, 9월 오미크론 2차 파동도 일상생활을 최대한 영위하면서 의료 대응을 막아낸 그런 바이러스의 변이와 인류의 대응 사이 바이러스 변이라 하면 바이러스의 독성과 전염성 그리고 인류의 대응이라 하면 인류의 면역력이라면 자연 면역이나 백신 면역을 통한 면역력 그리고 의료 대응 치료제나 백신 이런 것에 따라서 유연하게 이제 대응들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보건소의 전통적인 역할은 앞서 얘기한 방역 대응 부분에 들어간 공중보건 이런 서비스나 개입을 하는 게 보건소의 영역이었는데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는 저희가 의료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11월 델타 변이부터 확진 환자가 많아지면서 재택 진료가 활성화되고 특히 오미크론 때 재택 치료가 90% 이상 되면서 그 델타 전까지만 하더라도 치료 의료 대응은 일부 전담병원에서 공공병원이나 일부 전담병원에서 치료를 전담하는 부분에서 보건소에서는 확진 환자만 발생하면 이제 병상 배정 올리면 이제 거기서 보건소의 역할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었는데 이제 오미크론 유행이 되면서 재택 치료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재택 치료에 대한 이런 관리들을 지역의 1차 의료기관이나 지역의 병원들이 진행했을 때 이제 병원들이나 1차 의료기관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하도록 관리하고 뭐 조정하고 지도하는 역할도 보건소가 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보건소에서 재택치료팀을 운영을 하면서 환자 상담이라든지 이런 의료 체계와 의료 대응에 대한 이제 보건소의 역할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체계에 대한 보건소의 조정 코디네이션 역할이 많아지는 게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이번에 재난 시기 때만 유지가 되고 다시 그 의료 체계는 건강보험과 민간 의료기관으로 넘어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형성된 지역사회의 그 1차 의료기관과 그 병원과의 협력 관계는 사실 이후에도 만성질환 관리, 고혈압, 당뇨나 이런 심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 관리에도 활용될 수 있고 그래서 보건소가 지역사회에서 공중보건 체계에 대한 역할뿐만 아니라 의료 체계에 대한 역할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경험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들은 지역사회에 있는 보건소나 저희 광역이나 중앙지자체에 남겨진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했던 일들을 이렇게 쭉 지자체 대응 지침에 따라서 서베이런스 보고하는 것부터 보건교육 이런 일들을 쭉 진행을 했었고요. 다시 정리를 하면 작년 올 1월 델타 말까지는 발생 최대 억제해서 전 사회적으로 감염 확산을 막겠다가 얘기였다면 2월부터 오미크론과 면역력이 그 백신 면역이 증가한 이후로는 방역은 완화하지만 의료 대응으로 막겠다. 일상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가 일기였다면 저는 2차 오미크론 유행까지 이제 잦아든 지금 순간은 긴급 재난 대응이라기보다 이제 시스템 트랜스포메이션,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전환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음 올 바이러스의 특성이나 우리 인구 집단 면역이 계속 유지될지 그리고 의료 대응 역량이 충분할지는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제 오미크론 정도의 수준의 이제 바이러스가 들고 그리고 저희 집단 면역이 백신 면역이나 자연 면역 이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의료 대응으로 이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난 2년 반 지나오면서 부족했던 방역 대응에 대한 부분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저희들 과거를 돌아보면 이제 신종플루나 사스가 지나고 나서는 크게 보건소에 변화는 없었는데 메르스가 지나고 나서는 메르스 전에는 대부분의 보건소에 감염병을 담당하는 직원 한두 명만 있었다가 메르스 이후에 한 개의 팀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을 하면서 작년에 인력이 좀 늘어나면서 아마 팀이 하나 정도 더 생겼고 어떤 보건소는 과단위로 감염병 조직을 만든 곳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에 아무 변화도 없을 수도 있지만 더욱 안전한 우리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감염병 대응 체계를 바꿀 것인지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8기 지역보건을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잘 논의되고 준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저희들의 발생 최대 억제나 방역 완화에 따라서 보면은 전체 누적 사망률이 다른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4분의 1이나 6분의 1 정도 달성했고 치명률 역시 초기에는 한 2%였던 게 0.1%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제안하는 이제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정책 변화의 핵심은 저희 보건소의 주요 기능을 크게 3개로 지역보건법의 11조에 따라서 나누면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하는 어떤 지역 보건행정 당국으로서의 정책 기능과 두 번째가 이제 감염병 예방 관리 기능, 세 번째가 건강증진 만성질환 이런 치매 이런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련 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다른 지원단이나 다른 전문가께서 다루실 거고 두 번째 감염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인력 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에 역학조사가 의무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10만 명 미만 시군에서도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역학조사관을 1년이나 2년마다 기존의 공무원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보다
역학조사관이 평생 이렇게 쭉 진행을 하되 그래도 한 자리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은 이런 그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학조사관이 어떤 뭐 승진의 기회라든지 예를 들어 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뭐 광역으로 옮기거나 중앙으로 옮기거나 혹은 뭐 팀장이 되시거나 나중에 센터장이 되시거나 이런 다양한 커리어 패스웨이를 생각해서 그 역학조사관들이 유지되기를 이제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역학조사관들이 뽑아놨는데 평시에 코로나19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들이 나온다면 저는 여전히 그 식중독 대응이나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평시에 감염병 대응 역량들을 충분히 쌓아 올려야 이런 나중에 신종 감염병이나 생물 테러들이 발생했을 때 평상시 대응했던 이런 작은 전투를 잘 해야 큰 전쟁에서도 잘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평시에 감염병 대응들을 꾸준히 진행한다면 충분히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 안에도 아까 제가 그림에서 이제 의료 대응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또 보고서의 일이 아니고 방역 대응만 남을 수도 있지만 이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초기에도 후기에는 많은 병 의원들이 재택 진료나 그 대면 진료를 했지만 초기에는 선별 진료도 하기 어려웠고 검사도 보건소에서는 했었기 때문에 여전히 감염병 위기 초반에는 이런 감염병 의심 환자나 감염병 1급의 감염병에 준한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공간, 그게 선별진료소가 됐든 호흡기 감염 클리닉이 됐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관내에 있는 민간 의료기관과 이런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잘 협력할 수 있는 그 보건소의 역량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역학조사관을 포함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인력, 두 번째는 의료 대응 관련된 자체 역량이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있는 의료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역량들 강화하는 게 보건소에서 주요하게 이번 감염병 예방 관리를 강화하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뭐 조직도로 그린다면 이미 작년이나 올해 감염병 관리 관화 그리고 곧 감염병 대응센터나 감염병 관리센터를 만드는 보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으로 나눠진 과에 감염병 관련된 부분이 저는 이제 과조직이나 센터 조직으로 생기길 바라고 여기서 이제 감염병 대부분의 이제 다음 장을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서 올 초에 발행한 이 보고서인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고서를 읽어보시면 보고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각 팀에 기대되는 역할과 팀에 필요한 인력들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군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보면은 감염병 촉발기에서 이제 감염병의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전반적인 기획 역량 강화하는 것은 일상시에도 가능할 거고 예방팀에는 예방접종도 방역소독도 일상시에 가능한 거고 감염병 관리팀에 들어가 있는 결핵이나 성매개나 수인성 이것도 일상시에 하는 거고 이제 감염병 대응 체계는 신종적 감염병이나 그 생물체 이런 게 없을 때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뭐 수인성 감염병이라든지 아니면 대응 훈련이라든지 이렇게 평시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고 다만 클리닉 부분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이 클리닉에 부여할까에 따라서 이 클리닉을 만들게 되면 이 클리닉에서 일할 인력들, 뭐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이런 인력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클리닉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높은 호흡기 클리닉으로 생각할 수 있고 아주 낮은 선별진료소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클리닉 역할을 하는 게 그 관내의 공공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가능하지 않으면 부디 설치를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지역에 따라서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에 환자 관리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재택치료 환자 관리팀이 필요한데 이게 이후에는 의료 대응, 감염병 관련된 의료 대응, 특히 평상시에는 요양원이나 중소병원의 이런 의료 감염, 슈퍼박테리아 의료 감염을 대응하는 그리고 의료기관, 일상 의사협회라든지 병원장들과의 협력, 의료기관과의 의료 대응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조직팀으로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한 슬라이드고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홈페이지나 감염병 관리 지원단 홈페이지에 보면 관련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런 자료들 참고하셔서 8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실 때 사업 내용뿐만이 아니라 보건소의 조직, 특히 이제 감염병 관련된 조직 부분들을 어떻게 시군에 맞게 건설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감염병 관리 지원단 연락 주시면 저희들
계속 기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